오늘 이 시간에는 정책 예측의 무덤과 대응 중심 행정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는 결코 기계가 아닙니다. 복잡게 이론이 밝혀낸 진실은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예측 가능한 세계는 사실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이 불확실한 세계의 본질 때문에 우리는 대응 중심의 행정을 추구해야 합니다. 먼저 복잡게 이론과 함께 기계론적 세계관의 붕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8세기 수학자 라플라스는 우주의 모든 원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안다면 뉴턴의 법칙으로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러한 기계론적 결정론은 자연과학을 넘어 사회과학으로 스며들었죠. 19세기 오기스트 콩트는 사회물리학을 제안했고 경제학에서는 경제인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 MIT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는 초기값을 소수점 셋째 자리만 반올림했는데 시뮬레이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미세한 차이가 거대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이 발견은 라플라스의 꿈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측정의 한계 때문에 장기 예측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그렇다면 복잡계란 무엇일까요? 복잡계는 크게 5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다수의 상호작용입니다. 수많은 주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행동합니다. 둘째, 비선형적 관계입니다. 어가 2배 증가한다고 비도 2배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10배, 때로는 0.5배, 때로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나죠. 셋째, 피드백 루프입니다. 결과가 다시 원인에 영향을 주는 현상입니다. 집값 상승이 매수 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집값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양의 피드백이 대표적입니다. 넷째, 창발적 속성입니다. 전체는 부분의 합이 아닙니다. 개별 개미는 단순하지만 개미 집단은 놀라운 집단 지성을 보여주죠. 마지막으로 자기 조직화입니다. 중앙 통제 없이도 질서가 형성됩니다. 시장에는 CEO가 없지만 가격이 결정되고 언어에는 설계자가 없지만 문법이 진화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전통적 접근 방식은 정책을 입력, 사회를 처리, 결과를 출력으로 보고 원인 마이너스 결과 관계가 선형적이고 예측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부분을 이해하면 전체를 이해할 수 있고 중앙에서 통제하고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죠. 하지만 복잡계 관점에서는 정책은 수많은 변수 중 하나일 뿐이며 그 효과는 비선형적이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완전한 통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정책학자 폴 실리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잡계의 미래 상태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복잡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비선형성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선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력을 2배 하면 성과도 2배, 예산을 50% 늘리면 효과도 50% 증가와 같은 식이죠. 하지만 현실 세계, 특히 사회 시스템은 거의 모든 것이 비선형적이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확산을 보십시오. 환자 수는 1명에서 3명, 9명, 27명, 81명, 243명, 729명, 2187명, 6561명으로 선형적으로 3배씩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영향은 비선형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통제 가능했지만 우려스럽지만 관리 중을 거쳐 비상사태에 이르고 결국 시스템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의료 시스템이 포화되고 봉쇄령이 내려지며 경제가 멈추는 비선형적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이러한 비선형성은 역지 효과를 통해 더욱 명확히 드러납니다. 세상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환경학에서 역지 효과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호수에 오염물질을 조금씩 배출하면 생태계는 견딥니다. 자정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 특정 한계, 즉 역치를 넘어서면 생태계 전체가 붕괴합니다. 사회정책에도 역치가 존재합니다. 실업률 5%와 10%의 차이는 단순히 5%피 더 높다는 수치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5%에서는 사회가 안정적이지만 10%를 넘는 순간 범죄 증가, 사회 불안, 정치 급진화가 시작됩니다. 놀라운 것은 회복 역시 비선형적이라는 점입니다. 일단 시스템이 붕괴 상태에 이르면 실업률을 다시 5%로 낮춰도 문제가 즉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이미 새로운 평형 상태에 고착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잡계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창발입니다. 창발은 부분의 합을 넘어서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생명의 창발을 볼까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원자들은 그 자체로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방식으로 결합하면 DNA가 되고 세포가 되며 생명이 창발합니다. 의식의 창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뉴런 하나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860억 개의 뉴런이 특정 방식으로 연결되면 의식이 창발하죠. 누가 계획하지 않아도 수많은 개인의 모방과 혁신이 상호작용하면서 유행이 창발하고, 정부가 정하거나 CEO가 결정하지 않아도 수백만 거래자의 상호작용에서 가격이 창발하는 것 역시 복잡계의 중요한 특징인 창발 현상입니다. 이러한 창발적 특성은 환원주의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시계는 환원 가능합니다. 시계를 분해해서 각 부품을 이해하면 시계 전체를 이해할 수 있죠. 하지만 사회는 환원 불가능합니다. 각 개인의 선호, 가치, 행동을 완벽히 이해하더라도 사회 현상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행동은 사회적 맥락에 의존하고 사회는 개인의 상호작용에서 창발하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자 케네스 에로우는 불가능성 정리를 통해 이를 증명했습니다. 개인의 합리적 선호를 모두 모아도 집단의 합리적 선호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복잡계의 특성들은 정책 수립에 4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작은 개입이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가족계획 정책은 작은 예산으로 출산율을 극적으로 낮췄지만 이는 경제 발전, 교육 확대, 도시화 등 여러 요인이 티핑 포인트에서 만난 결과였습니다. 둘째, 큰 투입이 작은 효과만 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20년간 2조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탈레반 정권을 영구히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시스템의 창발적 속성이 외부 투입을 흡수하고 무력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셋째,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필연적입니다. 1990년대 중국의 한자녀 정책은 인구를 통제했지만 남아 선호, 성비 불균형, 고령화 가속, 소황제 세대라는 사회 문제를 낳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패턴 문해력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정확한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떤 피드백 루프가 작동하는지, 역치에 가까워지는 징후는 무엇인지와 같은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다음으로 나비 효과, 즉 예측의 종말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에드워드 로렌츠는 1972년에 베이징의 나비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하면 뉴욕에 폭풍우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비 효과의 본질은 초기 조건 민감성입니다. 시작점의 미세한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되어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설령 우리가 현재 상태를 99.999% 정확히 안다고 해도 남아있는 0.001%의 오차가 장기적으로는 100% 오차로 커질 수 있습니다. 2019년 유럽 중기예보센터 연구에 따르면 현재 기술로는 10일 예보가 한계이며 이는 슈퍼컴퓨터 성능과 무관하게 물리적 한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회는 대기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역사 속의 우연도 나비 효과를 잘 보여줍니다. 사라예보 암살 사건을 예로 들어보죠.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암살당했습니다. 이 사건이 제1차 세계대전을 촉발했고 전쟁은 4년간 17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암살 성공은 거의 우연에 가까웠습니다. 최초 암살 시도는 실패했고 황태자 일행은 병원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때 운전사가 길을 잘못 들었고 후진하다가 우연히 암살자 가브릴로 프린치프가 있던 카페 앞에 멈췄습니다. 만약 운전사가 길을 제대로 알았다면 어땠을까요? 20세기 역사는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정책의 나비 효과를 보여주는 3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입니다. 1990년대 말 미국 정부의 주택 소유 확대 정책이라는 작은 정책 변화는 은행 대출 심사 완화, 부동산 버블, 증권화로 이어졌고 결국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둘째, 코브라 효과입니다. 영국 식민지 인도에서 코브라 퇴치를 위해 현상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코브라를 사육하기 시작했고 프로그램 중단 후 사육되던 코브라들이 방출되어 이전보다 더 많아지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셋째, 1958년부터 1962년까지 중국의 참새 박멸 정책입니다. 마오쩌둥의 참새를 박멸하라는 지시로 참새가 사라지자 메뚜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여 대기근의 한 원인이 되었으며 2천만에서 4,500만 명이 아사하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책은 이처럼 연쇄 효과, 즉 도미노 현상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교육 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시죠. 한국의 대학 입시 제도 변경, 특히 수시 확대와 학생 부종합 전형은 좋은 학군 프리미엄을 급등시켰고 강남 아파트 가격 폭등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환경 규제는 산업 이전을 촉발하고 지역 소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럽의 엄격한 환경 규제는 제조업의 중국 이전을 가속화했고 산업도시의 공동화를 낳았으며 포퓰리즘 정치의 부상과 브렉시트의 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정책은 가계부채를 늘리고 소비를 위축시킵니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는 부동산 투기를 촉발했고 가계부채를 급증시켰으며 장기적으로는 소비 위축을 낳아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역설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AI 혁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AI의 발전은 무어의 법칙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1965년 인텔 공동창업자 고든 무어는 반도체 칩의 성능이 약 18개월에서 24개월마다 2배로 향상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예측은 50년 넘게 정확하게 들어맞았죠. 하지만 AI의 발전 속도는 훨씬 빠릅니다. 2012년 이후 AI 컴퓨팅 파워는 약 3.4개월마다 2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어의 법칙보다 약 7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2018년 GPT-1은 1억 1,700만 개의 파라미터로 인상적이었지만 실용성은 제한적이었습니다. 2019년 GPT-2는 15억 파라미터로 그럴듯한 문장을 생성했으나 여전히 한계가 명확했죠. 하지만 2020년 GPT-3는 1750억 파라미터로 갑자기 질적 도약을 이루며 번역, 요약, 코딩, 간단한 추론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2023년 GPT-4는 변호사 시험, 의사 시험, 대학 입시 등에서 상위 10% 성적을 기록하며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GPT의 진화는 스케일링 법칙과 창발적 능력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문제는 언제, 어떤 규모에서, 그리고 어떤 새로운 능력이 창발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기술 환경은 정책 수립에 큰 딜레마를 안겨줍니다. 첫째, EU AI 법안의 사례를 보시죠. 2021년 제안되어 초안 작성에 3년, 입법 과정에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초안이 작성되던 2021년에는 챗GPT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한국의 AI 국가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에 수립된 2030년까지 AI 글로벌 4강 진입 목표는 AI가 주로 특정 영역에서 활용되고 데이터가 핵심 경쟁력이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범용 AI의 등장으로 이 전략의 전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기술 변화가 빨라지면서 정책의 유효기간은 계속해서 단축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 IT 정책은 10년 플랜이 의미 있었지만 2000년대 인터넷 정책은 5년 플랜이 한계였습니다. 2010년대 모바일 정책은 3년이면 상황이 변했고 2020년대 AI 정책은 1년 후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전통적인 정책 수립은 현황 분석, 전문가 자문, 부처 간 조율, 입법 과정까지 총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그 사이 기술은 이미 3세대 앞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영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고 실험을 허용한 뒤 그 결과를 보고 규제를 만듭니다. 싱가포르는 애자일 거버넌스를 통해 35년 계획 대신 6개월에서 1년 단위의 정책 실험을 통해 빠른 실패와 빠른 학습을 지향합니다. 이유는 GDPR 개정 메커니즘을 통해 법 자체의 기술 변화에 따른 신속 개정 조항을 포함하여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실패 사례를 통해 정부와 전문가들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크게 예측을 빗나갔는지 살펴봅시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2007년 IMF는 글로벌 경제 전망 양호를, 벤 버냉키는 서브프라임 문제는 제한적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인구 추계도 계속해서 빗나갔습니다. 1996년에는 2030년 인구를 5,300만 명으로 예측했지만 5년마다 수정하며 계속 틀렸고 2023년 출산율 0.72는 어떤 시나리오에도 없었던 수치입니다. 브렉시트 예측 또한 실패했습니다. 2016년 6월 22일 대부분의 조사는 잔류 승리를 예측했고 금융시장은 잔류 확률을 7,580%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투표 결과는 탈퇴 51.9%였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도 마찬가지입니다. 1990년 버블 붕괴 직후 12년 내 회복을 예측했지만 30년간 계속 틀린 예측이었죠. 이는 순환적 모델로 구조적 문제를 예측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측에서 적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정책 예측이 실패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회가 기계가 아니라 복잡계이기 때문이고 관계가 선형이 아니라 비선형이기 때문이며 미래가 단순한 외삽이 아니라 창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를 예측 가능한 기계가 아닌 복잡계로 인식해야 합니다. 예측보다는 패턴 인식과 빠른 조정이 중요한 적응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작은 변화가 거대한 결과를 만들 수 있는 비선 형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전체는 부분의 합이 아니라는 창발을 수용하고
초기 조건 민감성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나비 효과를 인정해야 합니다.